안녕하십니까. 리트 의원 원장 윤병구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 쭉 제가 강좌를 하면서 그 갱년기가 여러 가지 이 다양한 그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기존에 우리가 알던 증상 말고도 많은 문제점들이 호르몬 변화에 의한 갱년기 변화랑 관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호르몬 부족이 아니라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피임제의 중요성을 제가 간간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갱년기에 사용되는 경구용 복합 피임제의 효과,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조금 피임제 하면 좀 낯설으실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복합 피임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개발된 그런 피임제의 형태인데, 이 성분이 우리가 프로제스테론이라는 거를 주성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배란을 억제해 가지고 이게 그 피임 효과를 갖게 되는 걸로 개발이 됐는데, 이것만 쓰게 되면 우리가 그 부정 출혈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에스트로겐이라는 약이 같이 추가적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제 먹는 약에 대한 그런 복합 피임제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그 폐경 호르몬요법을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우리가 에스트로겐이 중요한 성분이었죠. 그리고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자궁 내막 병변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자궁 보호를 위해서 프로제스테론이 추가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복합 피임제는 비슷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약의 작용에 있어서는 조금 주된 성분이 다르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제 요 경구용 복합 피임제도 시기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60 년에 처음 도입이 된 이후에는 여러 가지 그 목적이 변했는데, 우선 처음에는 자녀 터울을 조절할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결혼한 후에 첫째 낳고 둘째 낳기 그 사이에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쓴 게 보통이었는데, 그다음에 인제 피임이란 목적으로 또 많이 이 약이 사용됐습니다. 따라서 결혼 전 여성들도 이걸 많이 사용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중년의 병이 이런 그 호르몬하고 관계돼 있다고 돼 있어 가지고 이거의 치료랑 예방을 위해서 이런 경구용 복합 피임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작 연령을 보시면은 처음에는 결혼 후에 쓰다가 그다음 10 대에도 꽤 많이 썼죠. 그러다가 인제 30대 이후에 질환의 치료 예방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사용 기간도 처음에는 짧은 기간만 쓰다가 상당히 장기간 쓰는 그런 추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 년대부터는 이쪽으로 좀 많이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인제 최근에 흡연 여성이 증가하고 비만 여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약의 안전성이라든지 효과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복잡한 걸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고 약이 어떻게 발전해서 부작용이 줄어드는지 그걸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개발됐을 때는 그 에트노에스트라다올이라는 그 주요 성분인 에스트로겐 용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음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왔죠. 그래서 그다음에는 부작용으로 중에 혈관 부작용인데요. 그 정맥 혈전증이라든지 동맥 관상 동맥 질환, 그다음에 뇌졸중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그다음에 용량이 많이 줄어 가지고 최근에는 20 마이크로그램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처음에 나온 거는 고용량, 그 밑에 저용량이라고 그러고, 특히 이렇게 나중에는 초저용량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하여튼 초기에는 에스트로겐 용량을 많이 써 가지고 여러 가지 혈관 합병증이 있었다. 물론 에스트로겐을 쓰는 고용량에 따른 부작용도 있었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발전하면서 되면서 용량이 떨어지고, 따라서 이런 부작용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강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제스테론이 아까 주요 성분이라 그랬는데 이걸 처음에는 합성을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어디서 만들었냐면 남성 호르몬이라든지 합성 황체 호르몬 이런 데서 만들었는데 요것이 다 지금 뭐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특히 인제 고용량과 같이 쓰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요게 용량이 낮아지면서 그 테스토스테론 유도체로서 레보노제스터 LNG라는 것이 주로 많이 사용됐고요. 근데 지금 이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 성질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쭉 연구가 돼 가지고 70 년대엔 이 레보노제스터를 썼고요. 80 년대에는 제3 세대 우리가 프로제스틴이라 그래서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면 그 남성 호르몬에 의한 부작용을 줄일까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또 약제가 지금 우리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최근에 2000 년대 들어와 가지고는요. 이 남성 호르몬도 억제하면서 그다음에 미네랄로 코르티코이드라는 그 우리의 체내 수분 대사 이런 거랑 많이 관계되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유도체로서 드로스피네론, DRSP라는 약자가 개발돼 가지고 이것이 지금 콜레스테롤 이런 대사에도 물론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당 대사에도 우리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에스트로겐 용량이 많이 떨어지고 새로운 프로제스테론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사, 심장병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를 드리고 그다음에 약의 효과를 판단하는 그런 그 기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그 약이라는 건 환자가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삶의 질을 우리가 개선하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랑 같이 어떤 그 부차적으로 병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든지 혹은 또 부작용으로서 어떤 병이 생긴다든지 이랬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발생에 대한 그 지표를 보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망에 대한 게 더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그리고 인제 그 여러 가지 장단점이 복잡한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 사망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으면은 사실은 간단하게 결론이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삶의 질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전에 많이 다뤘죠. 갱년기 증상 이런 거 좋아지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많은 우리가 경험이 쌓여 가지고 인제 60 년대부터 사용됐으니까 거의 한 우리가 60년 이상 그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망에 대한 데이터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제 이런 위험을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높으냐 낮으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상대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 위험이라는 거는 약을 쓴 경우랑 안 쓴 경우를 이렇게 비교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에 우리가 연관성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는데 대부분이 인제 2가 안 넘으면 그러니까 100%가 안 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약한 우리가 연관성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가령 4가 넘었다. 300% 이상 이렇게 늘어났을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연관성 또한 우리가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흡연하고 폐암의 관계 이런 것들은 다 10이 가까이 되니까 이쪽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제 그 상대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위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00명 중에 하나면 드물다 이렇게 돼 있고요. 10,000명 중에 하나면은 인제 매우 드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우리가 위험이고 이 정도의 위험이라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가 큰 위험은 아닌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제 연구 방법에 따라서도 우리가 한번 소개를 드리면은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임상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 폐경 호르몬 접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젊은 나이에 이 약을 쓰게 되고 굉장히 우리가 위험이 낮은 그런 상태에서 약을 쓰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연구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에 대한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무슨 콜레스테롤 변화 그 당 대사의 변화 이런 건 좀 있지만은 가령 뭐 우리가 유방암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이런 걸 목표로 해서 하는 임상 시험은 아직까지 없고요. 앞으로도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연구 결과가 이 관찰 연구로서 환자 대조군 연구 또 하나는 이제 좀 더 나가면 코호트 연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것들에 대한 게 우리가 주로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질병의 중요성에 대해서 쪼끔 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제일 우리가 중요한 지표로 아는 게 이제 사망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떤 원인으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사망 원인이 되냐 이걸 말씀드리면은 남자랑 여자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하면 우리 중요하다 이런 건 아시겠지만은 거의 배 정도 우리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암으로 적게 죽는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암은 우리가 여러 가지 암을 한꺼번에 묶어서 암이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순환기 질환이 또 중요한 것인데 여기서 보시지만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당뇨, 그다음 고혈압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암보다 심혈관 질환이 좀 더 많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 128이라고는 했지만 심혈관 질환은 150이 좀 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성에 있어서는 심혈관 질환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남성의 경우에서는 암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을 다 합쳐도 역시 암보다 우리가 많지는 않은 걸로 돼 있죠. 따라서 우리가 여성에 있어서 이 암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런 순환기 질환의 중요성 이런 걸 잘 우선 말씀드리고 또 암도 우리가 다 묶어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는 암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나라 여성암 통계를 잠깐 보시면은 발생에 대한 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사실 발생보다는 사망이 더 중요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방암이 제일 많은 걸로 돼 있지만은 지금 유방암 사망률은 지금 4 위로 돼 있죠. 그리고 좀 숫자로 따져 보셔도 한 걸리는 사람의 한 10% 정도가 돌아가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치명률이 높은 건 아니죠. 근데 인제 폐 같은 경우는 우리가 4 위지만은 우리가 제 1 위의 사망 원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건 물론 인제 흡연자가 많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대장암의 경우에 있어서는 2 위가 사망 원인이 돼 있고 우리가 발생도 많지만 그렇지만 요건 이제 좀 더 나이가 든 사람에 있어서 중요한 암이라고 돼 있고요.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그 폐경 호르몬요법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방암하고 대장암이 호르몬하고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 피임약에 있어서도 유방암 위험, 대장암 위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라 간의 비교를 일단 해 드리면은 이쪽이 인제 발생률에 대한 건데 여기 인제 북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보시면 요쪽이 우리 한국인데 평균보다 우리가 좀 높다고 볼 수 있지만은 미국의 한 3분의 2 정도의 발생률을 보인다 이렇게 돼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사망률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사망률을 보시면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유방암의 중요성을 이거 보면 잘 아실 수 있을 텐데 다른 장점이 있다 그러면은 유방암에 너무 몰입돼서 그렇게 잘못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전체적인 우리가 비교를 해 드렸지만 또 나이에 따라 우리가 유방암이 차이가 있다고 알려드렸었죠 전번에.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 드리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렇게 유방암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국이 여기 지금 오렌지색인데 이거 보시면은 30 대까지 별로 없다가 40대 때 좀 올라가서 그다음에는 쭉 있다가 50세 이후에는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요걸 잘 아시면은 이때 우리가 유방암하고 이때 유방암은 굉장히 큰 차이를 봅니다, 그 국가 간에.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게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폐경 전에 유방암이 더 많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인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가장 우리가 우려가 되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가 연구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유방암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래서 많은 연구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게 1996 년이죠. 이거 보시면 뭐 거의 한 30년 전에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대단한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25 개국에서 역학 연구를 합친 건데 방법도 환자 대조군, 전향적 연구 두 가지가 합친 거고요. 그 환자 수가 무려 53,000 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를 가지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보니까 현재 사용제에서 지금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험이 올라가는 게 24% 올라가는 걸로 돼 있죠. 지금 아까 제가 소개시켰던 대로 미미한 연관성입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서 약한 연관성이기 때문에 중요한 인과관계 볼 수가 없고, 특히 인제 이 경우만 해도 우리가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젊은 사람들이 혹은 결혼 뒤에 직후에 많은 약을 썼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굉장히 유방암 자체가 적은 시기죠. 아까 제가 잠깐 발생률 보여드렸지만은. 따라서 절대 위험은 굉장히 미미한 거였었습니다. 근데 인제 이걸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가 20세 전에, 그다음에 아기 낳기 전에 이 썼을 때 좀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인제 이것이 왜 그런지는 나중에 한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만약에 유방암이 나쁜 영향을 주는 거라 그러면은 "사용 기간이 길면 더 나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인제 여러 가지 약제가 있었는데 에스트로겐 용량이라든지 프로제스테론 그 용량이라든지 종류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다고 이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주목할 거는, 약을 중단한 후에도 우리가 쪼끔 위험이 증가하는 게 아닌가, 이런 보고를 해서 조금 우려를 갖게 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최근의 연구입니다. 2017 년도의 연구인데요. 이거는 이제 덴마크라는 나라가 굉장히 그 유럽의 선진국인데, 여기서 오래전부터 호르몬을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국적인, 그다음에 전향적 코혼트 연구, 이게 가장 좋은 디자인이죠. 그거 봤더니 15 세부터 49 세, 이게 무슨 얘기죠? 젊었을 때부터 우리가 포함되는 그런 연구라는 거죠, 많이 쓰는 사람들. 그리고 무려 180만 명을 10년 이상 추적을 했던 것이죠, 2012 년까지. 잘 보니까 11,000건이라는 많은 수의 유방암을 발견했어요. 잘 보니까 이것도 비슷하게 최근에 쓰거나 현재 쓰는 사람이 약간 올라갈 수 있다. 이거 말씀드린 대로 20% 내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정도의 약간 변화는 이전 연구랑 비슷했고요. 그다음에 제형에 따라 차이가 없다, 이거 똑같고, 그다음에 사용 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위험이 증가하냐, 이것도 확실치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20세 미만에서 사용했을 때, 장기간 사용했을 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단 후에도 우리가 오래 사용한 경우에서는 조금 늘어날 수가 있다, 이래서 우리가 좀 걱정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언뜻 보셔도 아는 것처럼 20세 때 10세 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갱년기에 사용하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것이다, 그러면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연구를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중년 여성이라는 거가 혹시 있지 않나 찾아봤는데요. 이 연구 자체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연구죠. 미국에서 그 간호사의 건강 연구라 그래 가지고 코호트 연구가 유명한 게 있었는데, 중요한 건 1976 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썼던 그런 호르몬에 대한 사용 결과고, 근데 특이한 거는 30 세부터 55 세, 우리가 관심을 갖는 그런 연령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유방암 발생이 1,800건, 그죠? 이게 조금 상대적으로 적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과거 사용지에 있어서는 우리가 증가가 없었고요. 현재 사용지에 있어서는 조금 늘어날 수 있다. 역시 100% 50% 정도니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변화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좀 더 추적을 해서 봤더니 사망률이 아까 중요하다 그러는데, 이때는 이제 다 중단한 상태였었는데, 과거 우리가 사용한 경우에 사망률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계속해서 오래 쓰면은 조금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젊은 여자에 썼을 때 많이 우리가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다. 위험이 크진 않지만은, 그리고 인제 사용 기간에 따라서 조금 우려하는 게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건 이거는 인제 우리가 간호사라는 특수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에서, 또 중요한 거는 굉장히 오래전에 우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최근 호르몬을 이용한 그 피임제에 대한 효과는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또 굉장히 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말씀드리면은, 이런 우먼스 케어 스터디를 해 가지고, 이건 인구 기반입니다. 굉장히 넓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했고요. 지금 보시면 환자가 35 세부터 64 세까지, 굉장히 지금 우리 중년에 가까운 얘기죠. 그리고 4,500 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래서 이때는 인제 2002 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저용량 에스트로겐하고 최신 프로제스틴 이게 포함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현실감 있는 그런 연구 결과가 돼 있는데 놀라운 거는 현재 쓰는 걸 포함해서 과거 사용돼서 발생이 없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걱정했듯이 사용 기간이라든지 그다음 시작 시기, 용량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없다고 돼 있어요. 따라서 이전에 우리가 우려를 조금 불식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고 특히 인제 유방암 과거에 썼던 사람들 중에서 이거를 인제 우리가 사망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것도 15년 동안 추적을 하고 4천 명이 넘는 이런 숫자죠. 굉장히 큰 연구인데 이것도 역시 차이가 없었고 여기서도 사용 기간이라든지 뭐 제형 뭐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우리가 최근에 이렇게 대단히 연구를 통해서 발생하고 사망에 중년에 쓴 경우에 우리가 큰 영향이 없지 않나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이런 유방암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요. 또 하나의 우려는 아까 심혈관 질환 특히 용량이 많았을 때 그렇게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 보겠어요. 이 심혈관 질환도 아시는 것처럼 젊은 사람에서는 거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게 우리가 이 10대 때 썼을 때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미미하다. 이런 걸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인제 세세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특히 많이 얘기가 되는 게 정맥 혈전증이죠. 근데 이것도 많이 연구가 됐어요. 잘 보니까 사용하고 나서 한 1-2년 사이에 우리가 늘어나는 걸로 있고 위험 인자로서 우리가 특정한 돌연 변이가 있는 경우에 이게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런 돌연 변이는 서양 사람만 하는 거지 동양 사람, 한국 사람에서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문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요새 뭐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 하루에 15개 이상 피우는 사람들 그다음에 지금 드물지만 우리가 암이 있거나 무슨 우리가 거동장애 수술 후에 이런 경우 그다음에 큰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 정도지 지금 우리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에스트로겐 용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이런 건 그렇게 큰 우리가 위험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양인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병일 수 있는데 없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간단합니다. 이 다리 쪽이 말이죠. 이쪽이 정상적인 다리인데 다리가 부은 걸 금방 아시죠? 그러니까 아프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쪽 다리가 부었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되고 이게 여기서 이제 혈전이 생겨서 정맥 혈류가 막혀서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떨어져 가지고 색전증이 와서 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돌아가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다리 부종이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곧 병원에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특히 호흡곤란이 있으면 굉장히 위급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드문 경우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다행히 별로 많지 않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작용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다고 제가 처음에 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용량이 낮아짐에 따라 굉장히 이런 게 낮아졌고요. 특히 인제 흡연을 하는 경우에 나이가 젊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 35이 넘은 경우에는 우리가 심장병의 위험이 높아진다 그래 가지고 이걸 우리가 약을 원칙적으로 안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먹는 약을 에스트로겐을 쓰기 때문에 이것이 간에 우리가 작용을 해 가지고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는 게 보통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혈압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혈압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돼서 이런 걸 우리가 있을 때는 약을 조절해야겠죠. 그다음에 혈전증에 과거력이나 그다음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한 번쯤 물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위험이라고 생각하면은 유방암에 대한 위험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갱년기에 사용할 때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요약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순환기 계통의 문제점들도 많이 우리가 약제가 발전을 하면서부터 가령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에 있어서는 뭐 연령 제한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가 많이 안정성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작용에 대한 얘기만 우리가 드릴 게 아니라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이득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피임에 대한 건 물론 제일 좋은 것이죠. 근데 피임 말고도 굉장히 이득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은
부인과 병이 거의 다 들어갔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월경 주기 조절, 그죠? 월경 주기 조절.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월경 뭐 우리가 늦춘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쉽게 우리가 조절하는 걸 많이 아시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규칙한 월경, 과다 월경 이런 것들의 치료를 우리가 제일 좋은 거로 돼 있죠. 따라서 우리가 과다 월경의 경우에는 빈혈을 생기는 걸 예방할 수 있겠고요. 또 월경 양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월경할 때 통증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또 우리가 좋은 치료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원인으로서가 자궁내막증, 자궁선근증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호르몬 피임제를 쓰게 되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월경 전 증후군 또 심한 경우에는 월경 전 불쾌 증후군 이래서 우리가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죠. 정신과적인 문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호르몬을 쓰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가 특이할 거는 여러 가지 남성 호르몬이 과다해서 나오는 문제점들 있죠. 여드름, 담호증, 탈모 이런 것들이 또 호르몬을 쓰면 좋은 그런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암에 대해서 걱정을 했기 때문에 또 암에 대한 이득도 상당히 크다는 걸 말씀드려요. 그래서 난소암, 자궁내막암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예방이 되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3대 부인암하면 여기다 자궁경부암이 들어가죠. 근데 자궁경부암은 잘 아시는 것처럼 HPV 바이러스에 의한 병이니까 여기서는 그건 관계가 없겠고 그러니까 부인암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예방 효과가 있다. 확실하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또 오래 쓰시게 되면 아까 그 노후에 제일 중요한 암이 대장암이라 그랬는데 이걸 또 막을 수 있다는 보고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암에 대한 예방도 상당히 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그리고 이전 시간에 제가 그 골다공증 예방에 대한 얘기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유방 질환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양성 유방 질환에서 또 갱년기 많이 생긴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방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여러 가지 염증을 막아가지고 골반염, 자궁의 임신 이런 게 줄고 또 관절이 많이 아픈 경우에 류마티스라 그래도 우리가 이런 피임약을 쓰면 좋은 거로 돼 있어요. 따라서 잘 보시면은 굉장히 또 장점이 많다는 걸 또 아시게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 연구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게 이제 영국의 바이오뱅크 스타디라는 게 요새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데 이때 보시면 40세부터 69세 평균 53세까지 지금 보시면 한 11년 정도 추적한 아주 대단히 연구가 되겠죠. 근데 이 경우에 서 보시면은 우선 이때 갱년기가 아니라 가임기에 썼던 그런 여성들이 장기간 우리가 팔로우업 추적을 해 가지고 그 노년기가 됐을 때 혹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밝힌 연구가 되겠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우리가 사실은 사망을 줄인다는 연구는 꽤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제일 중요한 사망 원인이 심혈관 질환, 관상동맥 질환이라는 걸 제가 몇 번 강조했죠. 근데 이게 우리가 젊었을 때 써도 줄어든다는 게 보고가 됐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폐경 이행기 때 제가 이전 시간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때 왜 올라가냐 봤더니 지금 체중이 있는데 특히 이제 복부 비만은 내장 비만이 늘고요. 그다음에 L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 이게 중요한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최근에 갱년기 때 이런 복합 피임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심혈관 질환 예방에 대해서는 에스트로겐 용량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고요. 아까 DRSP 제가 말씀드렸죠. 최근에 나온 거. 이런 거는 혈압하고 체중이 줄고요. 그다음에 지질대사의 호전은 이건 물론 지금 남성 호르몬 활성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까지 줄일 수가 있고 당 대사에도 영향이 전고로 됐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위험이 있는 사람에 있어서는 이런 특수한 약을 또 쓰게 되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겠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치매에 대한 거 전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같은 바이오뱅크 연구입니다. 연구에서 나온 거. 이거 봤더니 이게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봤는데 가임기 때 썼던 피임약이 치매 위험을 20%나 낮춘 걸로 돼 있어요. 물론 가임기에 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폐경 이행기 때 쓰면은 좀 더 나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건 우리나라 데이터 전번에 보여드렸습니다. 폐경 우리가 후에 쭉 봤는데 요 복합 피임제를 쓴 경우에는
10%가량 낮추는 걸로 이렇게 우리나라도 보고가 됐었죠. 따라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요약을 좀 해드리면은 지금 흔하게 위험으로서 암에 대한 위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폐경 이행기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흡연자를 빼고 혈압을 잘 우리가 모니터링하게 되면은 이 중풍에 대한 위험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봅니다. 정맥혈전증은 건강한 동형인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득이 이렇게 많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갱년기 장애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물론 피임도 필요하죠. 이때 여러 가지 양성 유방, 부인과 질환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암을 예방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갱년기 장애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골다공증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막는다고 돼 있죠. 그리고 지금 연구가 좀 더 돼야 되겠지만 젊어서 썼을 때 관상동맥 예방이 되고 젊어서 썼을 때 치매 예방이 되고 그다음에 전체 사망률까지 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거를 이행기 때 썼을 때 이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폐경 이행기 여성에서 경구용 복합 피임제 저용량을 쓸 때 치료 원칙이라는 거는 반드시 이거는 우리가 전문 우리가 선생님을 찾아가야겠죠. 그래서 맞는 우리가 약을 골라야 되는데 상태가 어떤지 기본적인 검사를 해야 되겠고요. 개인에 맞는 약을 써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것이 장기적인 우리가 추적을 통해서 효과가 나오는 걸 잘 좀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국에서 먹는 그런 치료는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다른 그 보건학적인 견지에서 또 이런 걸 보시면은 전환기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전환기라는 게 잘 보시면 35세부터 폐경 때까지를 말하는 보건학에서 쓰는 용어죠.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게 피임, 근염, 금연, 심장병, 골다공증, 그다음에 그 성생활 포함해서 이런 것들, 정신관절, 그다음에 유방암 포함한 그 자궁암 검사라는 거, 암 선별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생애 전환기 검진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때가 중요한 건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때 왜 전환기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냐? 역시 갱년기에 우리가 호르몬 변화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용량 경구용 복합 피임제를 적극 고려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마무리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럼 이렇게 우리가 그 폐경 이행기 때 이 약을 쓰게 돼서 이 약을 언제 우리가 끊고 혹은 폐경 호르몬제품으로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이게 꼭 몇 세 이상은 안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한 금연 여성에 있어서는 몇 세가 되면 끊어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한 50대 중반 되면 끊는 건데 흔히 많은 사람들이 호르몬 검사를 해서 이게 뭐 올라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꼭 제한해서 우리가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복합 피임제를 사용하다가 폐경 호르몬을 쓰게 되면은 지금 예상하기로는 우리가 위험보다는 장점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조금 강의가 길었지만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나머지 시간에는 제가 우리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갱년기 비만 그렇죠. 이런 게 있는데 참 이게 참 문제죠.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텔레비전을 봤는데 갱년기 때 남성 비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때 왜 비만이 생기는지 다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복부 비만이 많이 생긴다. 체지방이 늘어난다.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올라가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 근육량이 줄어든다. 이렇게까지 알려져 있죠. 따라서 이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호르몬 부족이 중요한 건데 물론 다른 뭐 식이도 뭐 문제고 운동도 좋겠죠. 그렇지만 식이나 운동만 가지고 해결 안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잠깐 있는 그런 효과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실패하면 의지가 약해서 참 고민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치료 방법을 좀 개선해 보시면은 좀 더 나은 생각이 들 거고 이거랑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가 체중이라는 걸 우리가 보실 때 이렇게 호르몬 약을 열심히 썼는데도 체중이 안 줄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때는 우리가 그 체성분 분석이라를 통해서
중요한 거는 복부 비만이 주는 걸 저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요. 체중이 안 주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근육량이 늘어나거나 골밀도가 개선돼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체중만 가지고 실패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갱년기 우울증 이것도 굉장히 흔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다 아시는 것처럼 저 정신과에 가지 않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흔한 문제죠. 그리고 지금 특히 갱년기에 생기는 우울증은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다 우리가 임상시험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그 호르몬 전문가는 클리닉에 오셔가지고 이런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고, 물론 치료 효과도 좋고요. 그다음에 폐경 후에도 우리가 이 호르몬을 쓰게 되면은 갱년기 그 호르몬과 마찬가지로 큰 효과는 우리가 볼 수 없다고 보지만은 우울증 치료제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우울증 환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호르몬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대로 그 비만에 대한 얘기를 또 하셨죠. 정말 이게 참 문제죠. 그렇죠. 뭐 좀 얘기 들어보면 먹지도 않는데 자꾸 살이 찐다고들 그러세요. 그러니까 참 고민스러운데 이럴 때일수록 잘 생각을 해보셔 가지고 절대로 본인의 의지가 약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굶는 게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계속 굶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저는 권하고 싶지 않고요. 또 더군다나 부작용이 많은 우리가 비만 치료를 써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왜 체중이 느는지 이때 그걸 잘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그 근본적인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불면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것도 제가 한번 강의에서 다뤘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또 불면증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참 불면증도 어려운 것인데 아까 우울증과 관계라 해서 우리가 특히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열성 홍조라 그래서 밤에 우리가 특히 이게 문제가 되고 또 땀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2차적으로 불면증이 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없어도 우리가 불면증이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호르몬 자체가 뇌에 작용을 해 가지고 불면증도 우리가 개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치료를 또 하는 중요한 그 우리가 적응증이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특히 인제 지금 우울증하고 불면증하고 그다음에 열성홍제 이거 제가 전반에 강의하면서 결국은 뭐죠? 이런 것이 개선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래서 우리가 치매에 예방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신과적인 문제점 변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못 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다음 문제는요. 갱년기 증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들었지만 어떠한 습관을 유지할지 잘 감이 안 잡힌다고 그러셨어요. 식습관과 운동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긴 하지만 어떤 음식이 갱년기에 좋은지, 어떤 걸 하면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 지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많은 우리가 만성병들 치고 그다음에 운동과 식이를 얘기 안 하는 병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중요한 대증요법 중에 하나라고는 보는데 원인을 알 때는 그걸 우리가 원인 치료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문제점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드렸고요. 더욱이 그걸로 제한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만성 노인 질환의 시작이 지금부터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오늘은 그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큰 시각으로 접근을 하면은 왜 지금까지 건강했는데 내가 이렇게 갑자기 몸이 변하고 힘들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고요. 어떤 분들은 노화가 시작되네 이렇게 걱정을 하세요. 근데 잘 보시면 그게 틀린 말이 아니고요. 난소 기능이 잘 유지가 될 때는 우리가 굉장히 건강하다고 느끼시는데 이 변화가 나오는 이 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노화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식습관, 운동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거는 그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무슨 뭐 어떤 운동이 가령 무슨 우리 말씀드린 대로 비만에 좋다, 우울증이 좋다, 뭐 수면에 좋다 이런 건 아직은 제가 알기는 없고요. 음식도 마찬가지죠. 그 음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기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혈당도 올라가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비만하고 관련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체중 증가에 따라서 또 혈압이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기에 그 여러 가지 그 대사 증후군이 나온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호르몬 치료를 하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검진해서 이게 좀 이상이 있다고 나왔는데 아직 치료하기는 좀 우리가 이르니까 좀 이런 그 우리가 생활 습관을 조절해서 해봅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변화가 온 게 호르몬이라고 본인이 이해를 하시면은 이 호르몬을 쓰면 이런 것들도 많이 예방이 되죠.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당뇨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당뇨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르몬을 잘 쓰면요. 네. 그래서 그다음 질문은요. 우리가 질자제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질자제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국소적인 치료다 이런 말씀 아시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거를 이제 국소적인 문제점이라고 봤죠. 호르몬이 부족하면 그 자궁하고 질,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우리가 방광의 문제점 이렇게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호르몬 수가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 못 쓰는 분들 이런 경우에서는 국소요법을 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질정을 우리가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권해드리고 강조하고 싶은데 특히 이제 우리가 전에 한번 제가 그 언급을 했지만은 이 부부 생활하기 힘드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라는 걸 꼭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두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불안정해져요. 그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나이 들어서도 성생활이 굉장히 건강에 중요하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따라서 이거 자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체제를 쓰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오래 써도 되는지 궁금하다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유방암 환자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걸 권할 수 있다고 되는데 최소한도 1년 동안은 우리가 임상 시험에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것만 쓴 경우가 있고요. 보통의 경우에서는 이제 전신적인 호르몬 요법을 하면서 이걸 보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매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약을.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는 국소요법이 안전하고 또 효과적이고 따라서 오래 쓸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질에다 약을 넣는 건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질에 약을 쓰면은 증상이 좋아지면 대부분 끊으세요. 그렇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끊으면 또 재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꼭 우려 고려하셔 가지고 한 일 주일에 2번 정도는 꼭 좀 계속 사용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식이요법 중에서 우리가 기호식품 이런 걸 또 우리가 많이 지금 우리가 말씀 주시는데 그래서 카페인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건 별로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무시는 거라든지 이런 거 관계돼가 특히 이런 거 많이들 이제 제한을 해야 된다고 머리 아픈 사람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건 뭐죠? 젊었을 때는 커피 먹어도 아무 이상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갱년기가 되니까 커피를 먹지 말라 그래요.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하루 종일 커피 먹으면 물론 안 되겠지만은 한두 잔 먹는 거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을 쓰는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피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를 호르몬 치료로 개선을 한 다음에 뭐 기호식품 뭐 카페인 뭐 커피 좋죠. 그런 것들은 꼭 금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질문하신 분들은요. 자궁 근종 수술을 오래 하면 받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빈혈이 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심한 경우죠, 출혈이. 그래서 이제 일시적 폐경 주사라고 한 달짜리 주사를 2차례 맞고 그다음에 이제 5월에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심전도 이상이 생겨서 우리가 3개월 동안 아마 다른 우리가 처치를 해서 그걸 아마 치료를 한 다음에 치료를 하게 되겠다. 이렇게 아마 된 경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수술한 후에 갱년기 증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리를 하게 되면 갱년기 증상은 없어지는지 계속 이 상태로 있어도 괜찮은 건지 치료법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굉장히 심한 경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제가 이런 수술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지금 봐서는 이제 나이가 40대 정도 되신 걸로 아시는데 우리가 가령 그
근종이라는 게 증상이 이제 그때 제일 많이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근종은 원래는 그전에도 다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서 우리 잘 생각을 해 보면은 호르몬이 변하기 때문에 증상이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뭐 점막하 근종 이런 거 빼놓고는 물론 그건 그전부터 문제가 나왔을 테니까 호르몬 변화에서 우리가 2차적으로 월경 증상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수술할 때 지금 이렇게 많이 어려움이 또 있으시니까 조금 더 우리가 심각성을 아시고 한번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난소 기능이 변해서 나오는 월경 증상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난소 기능을 조절하면 좀 치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치료를 한 다음에도 지금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수술 필요한 경우에 약 효과가 좀 다르다 이런 건 분명히 알고 있지만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호르몬 치료를 하면 도움이 되세요, 갱년기 증상이. 그러니까 수술 받은 분들도 그냥 계시지 말고요. 아까처럼 지금 이런 경우에 대부분 이제 에스트로겐만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트로겐만 쓰게 되면 우리가 유방암 예방한다고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더군다나 아주 심각한 문제가 연관이 되는 거니까 저는 현재 불편하다고 그러시면 당연히 우리가 전문의를 찾아서 상의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술은 제가 강조하지만은 한번 좀 생각을 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제가 장단점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잘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그 호르몬의 그 표적 기관으로서 유방하고요. 그다음에 자궁난소 이쪽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생기는 병이 잘 보시면 호르몬하고 굉장히 밀접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가 유방암하고 결과해서는 지금 많은 연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갱년기에 주로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걱정하실 건 아니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 드린 대로 옛날에 이제 난소까지 그 뭐죠? 그 난소암을 제거한다 그래서 다 제거하고 그랬는데 요즘 그렇게는 안 하시죠. 근데 좀 우리가 유감스럽게도 난소를 남겨도 이렇게 호르몬 부족이 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아신다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양성 유방 질환, 그다음에 양성 부인과 질환, 또 중요한 거는 부인암, 그렇죠. 그러니까 난소암, 장내암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막는 어떤 약보다 중요한 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신다 그러면은 좀 더 부인과 질환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갱년기 장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나온다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존에 알려진 문제 말고도 불편하시면은 특히 이제 뭐 관절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정식 과정의 심리 우리가 신경학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상의를 해 주시면은 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까지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을 걸쳐서 제가 갱년기가 왜 중요한지, 무슨 증상이 나오는지, 또 이걸 잘하면 우리가 그 노화를 막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강좌 쭉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 강좌로서 다음 달에는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현재 시점이라든지 호르몬 치료가 어떤 도움을 받으실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성 갱년기를 아시는 분들은 남성 갱년기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이해가 아직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 다음에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2 월엔 제가 마지막 종료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3-4 개월에 거쳐서 우리가 했던 그런 요약을 해 드리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서 이만 마치기로 하겠고요. 우리가 즐거운 성탄절 맞으시고요. 행복한 연말연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